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오셨는지는 잘 알죠,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짧아서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와서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성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고민은 이거죠. 내성적으로 내 자녀의 성적으로 도대체 어디 가지? 일단 가고 싶은 대학 소리 질러 볼까요? 시작. 네. 대학을 안 가고 싶으시군요. 네, 곤란한데요. 어느 대학까지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믿지 마세요. 그 누구도. 왜? 아무도 나만큼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입시는 실패합니다. 돈 갖다 바쳐서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딱딱 짚어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세요. 3시간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원하는 데 보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데가 아니고 자기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대치의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입시의 본질은, 특히나 정시의 본질은 가장 정시를 잘 보낸 학생, 잘 간 학생, 잘 보낸 학부모는 추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강의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나 최소한 최초합으로 정시에서 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추합을 돌릴지 발표 마지막 날 6시에 전화 받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려면 몇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말 믿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새끼는 내가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복잡해요. 특히나 올해가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 때문에 막 난리가 났다고 언론에서 뻥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말 나오는지 아세요? 불안을 자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거든요. 돈 갖다 바치면서. 거짓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전년도 정시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게요? 난리 났대요. 10년 전 정시 기사 찾아보면요, 뭐라고 돼 있게요? 난리 났대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거 다 고민하실 필요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고민 누가 하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저는 많은 학생들을 보내야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부모님들은 딸내미 하나 보내는 거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만 딱딱 듣고 그 공부만 끝내고 난 다음부터 아들내미 붙들고 딸내미 붙들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하나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정시 지원을 한다. 이게 수시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시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베이스가 깔리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번, 저는 올해 무조건 갈 거예요. 2번, 저는 재수를 각오합니다. 이러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깔아야 될 건 뭐냐면 가장 베이스예요. 뭐냐면 난 올해 끝낸다. 우리는 항상 올해 끝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현실은 재수학원에 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을 만드세요. 두 번째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점수에 맞게 아니면 전공에 맞게. 제가 공영방송이라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위에는 뭐예요? 점수에 맞게, 밑에는 전공에 맞게, 학과에 맞게.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이 기준도 선명해야 돼요. 아까 심준석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죠? 경희대를
어느 대학 보내실 거예요? 라고 전제를 깔 때, 어느 학과 보내실 거예요? 전제를 깔 때 선명해야 돼요. 요 근래는요, 대학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 대학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뭐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 다 빼고요, 대학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 대학은 지금 복수전공, 부전공, 다중전공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열어놓거든요. 어떻게든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복수전공, 다중전공, 이중전공 막 어마어마하게 열어놓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심지혁 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학을 목표로 가서 복수전공, 다중전공 하면 돼요. 한 학기 더 다니면 되거든요. 고민을 하세요. 이 기준이 없으면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뇌가 작동할 때 불안하면 합리적인 작동하지 않아요.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부 다 합리성의 영역이거든요. 이건 다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물론 내 아들, 딸의 성적을 보면 화가 나겠지만, 그러나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제가 선명해야 돼요. 어떤 전제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면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단순하게 12월 6일까지 우린 가채점 결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채점 결과 가지고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가채점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점수대로 갈 수 있다라고 예상되어지는 대학 그룹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시에서 3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가학원, 나학원, 다학원에서 각각 3배수의 대학을 정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3배수의 전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에서 주력으로 분석하는 대학은 9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3개의 4년제 대학에 대한 전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관심 끄세요. 왜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우리는 9개만 쳐다보면 돼요. 그 9개 가지고 분석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영역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새로운 영역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학부모님들과 이거 가지고 싸움했거든요. 싸우거든요, 자꾸. 왜냐하면 백분위가 뭔지, 표준 점수가 뭔지 뭐 이걸 공부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지나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백분위는 그냥 100개의 등급이야. 나와 있는 백분위로 나와 있는 숫자는 내 아들, 내 딸보다 성적 낮은 학생들의 비율이야. 끝.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필요 없어요. 선생님 계산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계산을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오버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계산은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런 게 있구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어려우면 포기하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끝. 그런데 45회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을 접수한 학생이 52만 명이에요. 그런데 1교시에 수능을 본 학생이 10.06%가 결시를 하고 대략 46만 명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46만 명을 100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100분이거든요. 그러면 세분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0분이라고 하는 점수는 주요 대학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대학에서는 못 써요.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패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점수는 평균값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거든요. 끝. 높을수록 좋아. 끝.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돼요. 표준 점수를 구하는 걸, 계산식을 쳐다보고 있는 학부모를 보면 마음이 짠해요. 원시 시대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대학을 갈 때 그 담임 선생님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그죠? 종이 이렇게 장판지라고 부르잖아요. 배치표 이렇게 장판지 탁 펴놓고 빨간 줄 쫙. 자, 네 마음대로 빨간색 밑으로 다 정해. 원시 시대예요. 요즘도 그 배치표 학원에 막 설명회 가면 그 배치표 보고 막 원시 시대예요. 그거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정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입시가 어려운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세상은 한참 나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 숫자 쳐다보면서 아니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거고 높을수록 좋은 대학을 간다. 끝.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정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수능 반영 영역 및 가중치. 아까 앞에서 국어에서도 이야기했고 수학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좋아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 대학별 환산 점수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주 복잡한 수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다 해야 되는 원시 시대는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해 주니까 이런 게 있구나. 끝. 그 다음에요. 탐구 및 영어 반영 방법. 그 다음에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의 군별 전략도 있고요. 모집 군별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냐? 전형별로 반영 요소가 어떻게 되냐? 모집군은 어떻게 바뀌었니?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는요. 전년도 합격 전략, 합격선은 어떻다, 경쟁률은 어떻다, 유사대학들에서 학생의 지원은 어떻다. 그 다음에요. 선호학과는 어떻게 나왔고 언제까지 할 거야? 저건 누가 공부하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요. 부모님들은 관심 끄세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9개만 분석합니다.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은행에다 금리 맞는 걸 찾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기 위해서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전 세계의 상황을 다 알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주식 투자 어떻게 해요? 못 한다니까요. 착각하는 거라고요. 그게 있으면 뭔가 나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단언컨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입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거시적인 관점 다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미시적이에요. 미시적으로 원서 쓸 때 무조건 미시예요. 절대 거시로 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정시 상담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전 전부 다 그놈 쳐다보고 하지 거시적인 거 끌어들여가지고 그딴 거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열심히 읽고 지나가세요. 9개의 대학의 모집 요강 엄청 어려워요. 그걸 일일이 다 알겠다고 생각하시면 참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몰라? 한 몇 번 읽기만 하면 돼요. 9번쯤 읽고 나면 엄청 쉬워지거든요. 왜요? 자꾸 듣던 얘기고 자꾸 보던 얘기니까. 그럼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팁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준비를 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올해 접수한 학생이 52만 명이고요. 이렇게 쭉 갑니다. 결시율이 10.07이에요. 그래서 올해 1교시를 친 학생들이 46만 명이에요. 그럼 이제 별표 해놓고 46만 명 좋아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까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을 보내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자녀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46만 명 중에 몇 퍼센트쯤 해야 갈까요?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19,000명이에요. 좀 이상해졌죠, 갑자기? 그러니까요. 정시는 그냥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의학계열 3,000명 정도 빼고요. 의대, 치대, 약대, 그 다음에 수의대, 한의대 이렇게 해서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정시에서요.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패스. 3,000명 빼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서울대에서부터 시작해 쭉 내려서 15개 대학 정도까지가 정원이 19,000명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 전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46만 명이 끝이 아니에요. 1교시가 국어를 보는 학생들이 46만 명인데 우리나라는 수능을 학원 강사들도 엄청 열심히 가서 치거든요. 그래서 1교시 끝나고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교시 때는 대략 여기서 2만 명이 빠져요. 그러니까 수학을 본 학생들은 4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계산이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걸 왜 계산하고 있냐고요.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저 같은 사람이랑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고민을 좀 하세요. 자, 그다음에 전년도 이제 수능 인원 부족 분석해 보면 여기서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와, 조금 큰일 났구나라는 거 하나만. 뭐냐면 화작, 엄매 이건 그냥 쭉쭉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라는 거 쭉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될 건 요 놈이에요. 올해 입시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놈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사탐 과탐을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사탐을 2과목 선택한 학생이 46%예요. 그리고 과탐을 2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49%예요. 올해를 보니까 51%, 37%예요. 그런데 1+1이 뭐냐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한 놈들이야. 좀 이상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3%대였는데 2.7배 늘어가지고 올해는 10%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언론에서 사탐런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누가 과탐을 버리고 사탐으로 도망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세요? 누가 과탐에서 과탐을 버리고 도망갈까요? 1번 1등급이요. 그럴 리가. 2등급이요. 그럴 리가. 누가 가요? 3등급 후반부터 5등급 정도 사이에만 가요. 6, 7, 8, 9는 할 말 하아니에요. 네.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탐으로 도망을 갔어. 근데 그 숫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해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이제 등급 컷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등급 컷이 4.07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를 요걸 이제 계산을 해서 올해로 이야기를 하면 올해 국어 1등급 비율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18,000명이었으니까 올해 2만 명이니까 한 2,000명 정도 늘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달성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수시 2월이 정시로 수시 인원이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 한 2만 명 정도 나오는데 이 수치는 대략 어떻게 되냐면 46만 명이고요. 1등급 비율을 계산하면 전년도 앞선,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서 앞으로 모평이랑 수능 7개를 쭉 평균을 내면 1등급 비율이 4.37이 나와요. 그럼 46만 명에 4.37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수학을 계산하면요. 수학 등급 컷을 계산하면 올해 이제 예상되는 수학 등급 컷은 19,000명 정도예요. 1등급 19,000명 정도고 2등급 3만 명 정도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나옵니다. 증감을 보니까 조금 독특한 게 나오죠. 하나가 마이너스예요. 2등급 숫자가 마이너스.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2등급이 32,000명이었는데 그게 7.7%였어요. 마지막 동점자가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앞에 7개의 모의고사를 평균 내보면 7.2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케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계산으로 해서 7개 7.22 계산하면 대략 한 3만 1,000명 정도가 나오고요.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어랑 수학을 합쳐놓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보면 국어랑 수학 1, 2등급,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 1, 2등급 숫자를 살펴보면 국어 54,000명으로 전년도보다 한 3,800명 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5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한 100명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달성할 수 있는 숫자가 대략 계산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조금 많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 정시로 이야기를 하면 올해 정시는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 거니까 지금 발표된 정시 인원이 맥스예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2만 명이 늘었거든요. 수험생이 44만 명이 쳤고 전년도에 44만 명이 쳤고 올해 46만 명이 쳤으니까 2만 명이 늘어났네. 대학 정시 인원은 비슷한데 2만 명이 늘어났어요. 경쟁률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되게 단순하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수시 2월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올라가게 될 거라고요. 그걸 전제를 하셔야 돼요. 왜?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영어는 올해 1등급 비율이 한 7%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6, 7%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1, 2등급 비율이 13만 9천 명 정도 나와요. 전년도보다 한 3만 8천 명 정도 늘어나서 아마 영어로 수능 최저를 채우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수능 최고점 추이는 EBS에서 지금 나와 있는 학생들이 넣는 걸로 138점, 국어, 수학 145점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도 거의 맞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점수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아주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막 3점이 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빠져봐야 1점, 더해봐야 1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라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저기 나와 있는 138이나 145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23년 수능 정도의 비슷한 결과치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어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어에서도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 보시고 표점도 보시고 이 정도 선이구나. 내 아들 내 딸이 시험을 참 많이 못 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정말 많이 잘 봤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사회탐구 인원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탐구의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생각했더니 전년도에 사회문화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포커스가 어디냐면 사문 생윤이었거든요. 특히 생윤이 문제도 어렵게 나왔고 표점도 엄청 높게 나왔어요. 사탐, 과탐 전체 중에서 아마 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꼬이게 됐는데 어쨌든 사탐은 올해 18만 5천 명이 지원했고 전년도에 비해서 4만 3천 명이 늘었어요. 어디서 왔게요? 네, 이과에서요. 그리고 생윤도 2만 2천 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세계사 넘어갔고요. 사탐 전체 8개, 9개 과목 중에서 인원이 줄어든 건 동아시아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탐 전체 인원이 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웃긴 이야기가 돼버렸죠. 이과는 늘어났는데 사탐 숫자는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탐을 보면 6만 6천 명이 늘어났어요. 1등급 숫자로 따지면 대략 한 2,7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회탐구에서 1등급 숫자가 한 2,700명 정도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과탐에서 그만큼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탐에서 등급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과탐의 영향력은 올해 역대급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능 접수할 때 강남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엄마 부대 동원해가지고 막 과탐 접수한다고 쌩 난리가 났잖아요. 까보니까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보니까 19,000명, 그다음에 지구과학 15,000명 마이너스를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진짜 우리나라가 무섭다라는 게 이 입시와 관련해서는 진짜 어정쩡한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원 과목은 전부 다 마이너스고요. 투 과목은 전부 다 플러스예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수험생들이 이렇게 투 과목을 사랑하는지 몰랐네요. 투 과목의 표점이 대박 잘 나왔거든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9등급도 그걸 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5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가 나오죠. 6만 6천 명 늘고 5만 명 줄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사과탐이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사과탐이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EBS에서 나온 표점이에요. EBS에서 학생들이 등록한 표점인데 점수가 1, 2점 정도는 바뀔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 점수하고 비슷하게 갈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년도의 차이가 1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최고 과목이랑 그 다음에 표준 점수 최저 과목이 10점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사실 많이 나죠. 그러면 서울대처럼 변환 표준 점수를 안 쓰고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대학은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조금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운빨이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뭘 하냐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가지고 얘를 대학의 실정에 맞도록 차이를 더 줄이려고 노력해요. 그걸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생윤이 1등을 찍었습니다. 사탐,
과탐 통틀어서 17개 과목에서 1등 77점. 와, 올해 생윤을 선택한 학생들은 좋겠다. 운빨.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이 운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도입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고, 올해 수능이 출제가 조금 잘 된 것 같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과목 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라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과탐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과탐이 이제 되게 독특한 게 저기 하나 있죠? 세상에 투 과목이 표점이 투투투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차이가 12점이었고요. 올해 차이는 9점 정도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놈 때문에 그래요. 이건 대학별로 다 달라요. 이제 성적이 나오고 나면 12월 6일 날 성적이 나오고 나면 대학이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대학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학에 가서 변환 표준 점수를 다운 받아 가지고 내 아들의 성적이랑 내 딸의 성적이랑 비교해 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보세요. 이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이걸 이제 변환 표준 점수 변표라고 하거든요. 이 전년도 동국대 변표예요. 그럼 동국대를 보시면 인문이랑 자연이랑을 보시면 100분위가 100이에요. 만점 받은 아이들이죠. 만점 받은 아이들이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인문은 100분위 그 표준 점수가 70점이 나오고, 그리고 자연은 표준 점수가 72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2점이라는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국대 아이들이 건너가는 거죠. 왜?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어디로 건너가요? 사회탐구 영역으로. 문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탐론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변환 표준 점수를 봤더니 변표를 봤더니 과탐이 대체로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사탐에 비해서, 그러니까 넘어가면 이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올해부터 이제 조금 바뀌는 대학들이 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수능을 응시한 과목을 기준으로 변표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원을 응시를 했다면 물리원에 응시한 과목을 물리원의 변표를 적용하거든요. 과탐 변표를. 근데 올해로부터는 어떻게 하는 대학들이 있냐면 지원한 학과의 변표를 적용해요. 그래서 내가 물리원을 선택했지만 문과로 가면 문과 변표를 적용을 받아서 차이를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불편해서 연세대 같은 대학은요 통합 변표를 쓰거든요. 통합 변표를 쓰는데 이 통합 변표는 문과일까 모르겠고 모든 탐구 과목은 똑같은 변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변환 표준 점수가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를 했을 때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겠죠. 누가 높게 나온다고요? 과탐이요. 그러니까 과탐이 조금 통합 변표를 적용하면 대체로 과탐이 조금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자꾸 인문계의 성지, 연세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통합 변표 적용. 올해 통합 변표를 적용하는 대학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통합 변표를 적용하는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탐구에서 사탐론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만큼 문과 침공이요. 전년도만큼 문과 침공이 일어나진 못해요. 올해는요. 그래서 문과 침공이 조금씩 줄어들긴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걸 통합 변표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일단 이거 먼저 봅시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학이 수능을 반영하는 비율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서울대학교 인문은 국어를 33.3% 반영하고 수학을 40% 반영합니다. 이공계는 미적분 기하를 반드시 해야만 해요. 칸막이 쳐놨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대학은 칸막이가 없죠. 그러면 확통해도 되고 미적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칸막이 쳐놨으니까 인문은 자연은 미적 기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40%를 반영해요. 그럼 서울대는 누가 유리한 거예요? 서울대는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그걸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9개의 대학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과 모집 단위를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을 변환 표준 점수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왜 반응이 별론데요? 네, 그건 원시 시대의 이야기라고요. 요즘은 다 해줘요. 누가? 컴퓨터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다. 건대는 올해 이제 언어 중심, 수리 중심으로 가는데 언어 중심은 당연히 수학을, 수리 중심은 당연히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율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대와 연대를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 유형은 수학을 좀 낮추고요. 그리고 수리 유형은 수학을 좀 높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칸막이 쳐놓은 대학이 있고 칸막이 안 쳐놓은 대학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올해 이제 그 사탐론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주요 대학의 가산점 반영 방법이에요. 가산점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학은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 이제 미적분 안 해도 돼, 기하 안 해도 확률과 통계해도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놓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수학이랑 과탐에다가 가산점을 주기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가산점이 좀 크거든요. 5%. 왜 정시는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는 정수가 0점 단위로 끝나거든요. 합불이 0. 몇 점으로 결정되거든요. 변환표준 점수 계산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면 0.001점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게 정시예요. 근데 3%의 가산점을 준대잖아요. 회복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게 전부 다 퍼센테이지로 갔는데 경희대가 되게 독특하게 4점을 주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6점, 4.7점 정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4점을 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게 과정이 있어요. 대략 4점보다 조금 더 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성적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것도 유리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복습합니다. 경희대 사례예요.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 이제 승으로 해서 표준 점수 128점이고요. 수학, 확통 136점이에요. 그 다음에 경희대 변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변표? 아까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탐구본에 변표 적용했더니 65점, 탐구2에 변표 적용했더니 63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는 2등급으로 196점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경희대식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대학 환산 점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대학은 만점이 800점이고요. 800점 만점에 이거 이제 부모님 잘 보시고 집에 가서 이거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님이 딸님이 점수 꺼내놓고 그건 언제적이라고요? 원시 시대 때 이야기. 그걸 하고 있으면 조금 안타깝지만 정시는 실패합니다. 왜? 이건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만 그냥 아세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보세요. 128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0.35는 뭐냐면 반영 비율이요. 국어를 35% 반영하네. 그 다음에요 136점 수학에 136점에 20% 반영하네. 그 다음에요 65.45 여기 나와 있죠. 탐구 변표에 적용하고 맨 마지막에 뭐 있어요? 플러스 4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0.3이네. 0.3 뭐예요? 탐구 반영 비율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나오는 게 564.576이에요. 800점 만점에 564점을 받으면 이제 경희대학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학별 환산 점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학마다 계산식이 다 다르다고요. 그걸 이제 9개 대학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머리 찌내리겠죠. 옛날에 그걸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이런 걸 알면 절대 속지 않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건 아 이렇구나라는 거 그냥 계산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죠. 정시를 지원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럼 정시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어떤 학과 넣을 건데 정시 수시와 다르게 정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점수로 쭉 맞죠? 학과를 잘 안 봅니다. 대학을 볼 거예요. 점수로 일렬로 쭉 세워서 합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과를 쓰고 어떤 모집 단위를 쓰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왜? 소수점 0.01점으로 결정되거든요. 아까 변별력 이야기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변별하고 최상위권 어떻게 변별하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점자가 좀 있어요. 올해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올해 전국 의대가
수능 2개 틀린 걸로 끝나거든요. 문 닫고 이제 한 282점 뭐 2, 3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올해 의대는 전국 의대는 서울권 의대는 한 개예요. 296, 7 뭐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4점짜리 하나 틀렸나 3점짜리 하나 틀렸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변별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동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점자들은요, 대학이 동점자 처리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수학 성적, 수능에서 수학 성적, 그 다음에 과탐 성적, 국어 성적, 영어 성적 뭐 이렇게 쭉쭉쭉 하거든요. 뭐 부산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는 동점자 처리 규정이 아홉 개가 있거든요. 내신 성적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변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학과를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부모님이 고민하셔야 될 지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년도 정시 입결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대학에서 어떤 학과들이 어떻게 인기가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 찾아요? 어디가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냥 어디가 들어가서 이제 검색창에서 어디가 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컨설팅 하는 애들도 다 그거 보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찾아요? 9개 대학 정해서요. 끝.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자료가 뭐냐면요. 올해 수시 경쟁률이에요. 왜요? 학생들이 학과 지원은 반드시 트렌드가 있거든요. 매년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해에 몰리는 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파고가 나왔던 알파고 퀴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가지고 이세돌 이겼어 뭐 이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게요? 그 해에 컴퓨터학과 경쟁률이 바바바바바바빵 하늘을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확인하게요? 수시 경쟁률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최종 능력자의 100분이 100분이 70%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과학부나 쭉쭉쭉 보시면 전년도에 입결 탑 5예요. 점수 높은 순으로 봐서 쭉 5개 보면 바이오 시스템 소재공학과를 보면 98점이에요. 98.3이에요. 그 다음에 15명 모집 좀 쉽게 갑시다. 수리과학부 98.5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30%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면 되겠죠. 10명 모집의 7번째 학생의 성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밑에 30%는 98.4예요. 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서울대 인문계열 농경제 이렇게 성적이 나오거든요. 정시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면 탑5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왼쪽은 이공계, 오른쪽은 이제 인문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도 사진을 안 찍어요.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찍으시는 게 좋을걸요. 왜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을 자꾸 보여드리냐면 우리 대학 우린 못 가는데요. 상관없어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보는 거라고요? 과를 보는 거, 학과를, 학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연대 문화인류학, 왜 점수가 이렇게 높지? 왜요? 어정쩡한 아이들이 성대 GME를 갈까? 그죠? GBM, 그러니까 글로벌 메디컬 엔지니어링,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이, 그죠? 그런 이제 성대에서 아니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의공학을 갈 거냐, 아니면 연대로 점프해서 문과로 갈 거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이 가끔 생뚱맞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거의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생뚱맞게 나오는 과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에 연대랑 학과를 비슷해 보면 겹치는 학과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수험생의 선호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비슷하게 그 당해 연도에는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건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좀 많이 찍으시네요. 건대로 가니까. 좋아요. 네, 건대로 가면 이제 92%대가 나옵니다. 100분이 92가 나오게 되고요. 100분이 92라는 거 이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인지 생각이 좀 드시죠?
100개로 잘라서 그중에 8번째 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 문과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게 통상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군 모집 24,000명, 나군 25,000명, 다군 9,000명이에요. 딱 봐도 경쟁률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다군이죠. 왜? 9,000명밖에 안 뽑으니까 수험생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군은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항상 다군의 전략은 뭐예요? 내가 최초합이 아니라 추합. 예를 들면 전년도에 가장 아름다운 추합을 만든 대학은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다군에서 11명 모집하는데 577명이 모였어요. 11명 모집하는데 577명이 모였고, 충원율 계산하면, 충원율은 뭔지 아시죠? 10명 모집에 10명 빠져나가고 11번 학생들이 붙으면 이제 100% 충원율 100%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충원율 2500%. 예비번호 200 몇 번이 받은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그만큼 돌아요. 왜? 얼마 안 뽑거든요. 이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원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냐면요, 수시랑 완전 다르게 정시는 무조건 군별 전략이에요. 가군, 나군, 다군 전략이 각각 다 달라야 돼. 왜?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가군, 나군, 다군이 왜 중요하냐면, 가군을 한번 볼게요. 가군엔 서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군에서 가군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연대나 고대 중에서 골라야 돼요. 최상위권 성적이요. 가군에서 연대나 고대를 골랐어요. 그럼 이제 나군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나군은요? 서울대가 있네? 그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도망을 바꿨거든요. 군을. 그러니까 연대랑 고대가 또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나는 너네랑 경쟁 안 해 뭐 이러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럼 이제 성대도 도망가고 막 이제 서울대가 한번 군을 바꾸면 밑에가 완전 쌩 난리가 나거든요. 싹 난리가 난 결과물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 고민마저도 거시적인 거라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군에서 내가 연대를 썼어요. 그러면 나군으로 넘어가면 어디 쓸래요? 쓸 수 있는 대학은 2개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서울대를 쓰거나 성대를 쓰거나. 그럼 어느 놈이 서울대를 쓰고 어느 놈이 성대를 쓸까요? 가군에서 높은 학과를 쓴 학생은 나군의 서울대를 쓰는 거고요. 가군의 낮은 학과를 쓴 학생들은요, 성대로 가는 거예요. 성대가 조금 애매해? 그럼 어디로 가요? 서강대로 가는 거죠. 이런 지원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정시 지원, 군별 지원 전략의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대학은 그룹으로 묶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 한양대도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 군무를 따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지원 사이트에서 성적을 입력하면 결과도 다 그렇게 나와요. 군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중앙대, 경희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외대, 시립대 하나의 그룹으로 묶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침공할 거야, 문과로 넘어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룹 하나를 올리는 거예요. 대학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룹 하나를 올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꾸 문과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룹 하나를 올리고 그만두고 재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물리를 배우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가서 갑자기 칸트를 배워야 돼. 얘가 이러다가 난 이거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이제 재수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대랑 동국대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데, 건대랑 동국대랑 홍익대랑
숙명여대까지는 거의 하나의 그룹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다. 그러면 각각의 그룹에서 가나다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경쟁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적표를 볼 때는 모의 지원을 하고 이제 보면 다 비슷한 대학들이 계속 뜰 거거든요. 그 비슷한 대학이 뜨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서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이건 이제 군별을 인문자연계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군별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년도까지 이게 올해 정시 전략을 고민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엄청 많이 들었던 무전공 전형이에요. 무전공 전형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모든 무전공 전형은요, 그 대학의 학과들 중에서 7번째나 6번째나 7번째 수준의 학과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상위에서요 70% 정도의 학과의 성적이에요. 그게 무전공 전형으로 잡힐 거거든요. 그 정도 성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군은 예외예요. 다군은 그게 안 통할 거거든요. 근데 가나군에서는 그렇게 통할 겁니다. 그렇게 전제를 깔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대를 쓴다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좀 고만고만해서 성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성대를 쓰는 학생들의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가군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가군의 성대의 경쟁률은 가군에서 3대 1이었어요. 나군의 성대 경쟁률은 4대 1이었거든요. 다군의 성대 경쟁률은요 49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군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력군을 정하셔야 돼요. 가군을 주력하든 나군을 주력하든 주력군을 반드시 정해야 기준점이 생깁니다. 기준점이 생겨야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보세요. 충원율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가군에서는요 성대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게요? 가군에서 성대를 쓰는 학생들이요. 어떤 학생이 쓰게요? 연대나 고대를 못 쓰는 학생들이 써요. 맞죠? 그래서 연대나 고대를 적기가 성적이 좀 부족하니까 성대를 가군에 적어요. 근데 나군의 성대는 어떤 학생이 써요? 나군의 성대의 경쟁 대학은 어디예요? 무려 서울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군은 어떻게 해요? 엄청 빠져요. 성대 나군은 엄청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다군에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다군에선 올해 이제 사고를 쳤어요.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이 다군에다가 엄청 큰 사고를 쳐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올해 입시가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전략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전년도까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3 수능 때까지 정시에서는요 다군 최고의 대 절대 강자 다군의 절대 강자가 누구였냐면 중앙대밖에 없었거든요. 다군 최고의 대학 중앙대 끝. 그래서 중앙대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왜? 2023년 2023 대 이제 입시에서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카이를 성적이 나왔어요. 다군의 다군에서 중앙대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군. 근데 전년도에 이거 좀 이러면서 이제 성대가 그럼 우리도 이러면서 이제 다군에다 첫 발을 딱 내디뎠거든요. 원래 이게 암묵적 룰이었거든요. 우리 다군을 침범하지 않는다 이게 암묵적 룰이었는데 성대가 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대가 전년도에 다군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그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고대, 서강대, 한양대 막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전략이 완전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군에서도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이 쓸 대학이 생겼어요. 어디? 고대요. 그래서 올해 고대가 경쟁률이 다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 게다가 다군이 고대, 서강대, 한양대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다군에다가 무전공 전형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무전공 전형은요
입결이 없거든요. 일단 지르고 보자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이건 거시적인 고민이고요. 미시적으로는 이런 고민에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곤에서는 이렇게 입문으로 나오고요. 가나다에서 그 다음에 건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건대 수준, 건대 그룹에서는 이 정도의 대학들이 이렇게 뽑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공계열로 넘어가면 이공계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그렇죠? 다군에 신설되는 대학, 고대, 서강대, 한양대 다 요 세 가지 대학이 다 자유전공.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전년도에 성대가 들어오면서 가장 타격받은 대학이 어디게요? 중대죠. 올해 가장 타격받는 대학이 어디게요? 중대예요. 그래서 중대가 지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을 거거든요. 가장 타격받는 두 대학이 중대랑 건대예요. 그래서 중대는 전체적으로 중대랑 건대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질 거고 입결도 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을 우리가 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건 미시적인 분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중대 그룹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화여대랑 시립대도 다군의 올해 신설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숫자를 되게 적게 뽑잖아요. 그럼 왜 굳이 분할 모집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너도 나도 뛰어드는데 우리도 안 뛰어들 수는 없잖아. 막 이렇게 하고 뛰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숫자를 늘릴 거예요. 이런 대학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올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무전공 전형은 다른 학과에서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조금 어려운 지점은 그거예요. 전년도 입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지점이 거기가 되는 거죠. 전년도 입결보다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 경쟁자가 많아졌거든. 게다가 숫자도 모집하는 숫자도 줄었거든요. 무전공 때문에 개별 학과들은 숫자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성적도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깔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내가 고려대 가군에서 고려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나군에서 쓸 수 있는 대학은요, 서울대나 성대나 서강대나 한양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고대를 쓴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괜찮은 애들은 어디 가요? 서울대. 낮은 아이들은 성대. 그냥 턱걸이로 서울대 쓴 아이들은 서강대, 한양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다학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년도에 없었던 고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나학원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국대는 가나다 분할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대에서 이야기를 하면 건대 이게 어떤 전략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반드시 간다 재수 고려해 본다. 이거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대학이에요. 나학원에 건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군으로 넘어가면 경희대나 중앙대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다학원으로 넘어가면 외대, 중앙대가 잡히게 돼요. 이게 상향이 되고요. 아니야 안전하게 갈 거야. 난 반드시 합격해야 돼라고 전제를 깔면 가군에 건대, 가나다군이니까 건대나 동대, 동국대, 홍익대 이렇게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포지션으로 내가 입시를 시작할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수시에 주요 대학의 학과별 최고 경쟁률이에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수시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학과들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과 전체에서 반도체 융합, 그 다음에 생명공학 16대 1 이렇게 높은 나옵니다. 근데 저기 잘 보시면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에요. 왜 학종을 안 넣을게요? 학종은 서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이 수시 경쟁률을 볼 때 학종 수시 경쟁률을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건 서류가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시 경쟁률을 볼 때는 수시를 보셔야 돼요. 수시가 아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시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순으로 쭉 소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올해 자연 계열에서 지원 수시에서 지원 증가한 전공 그리고 지원이 감소한 전공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 경쟁률 상위 학과들 그리고 인문계열에서 지금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는 학과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요. 대학 어떻게 지원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단순해요. 표준 지원 전형은요 1승 1무 1패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붙고 하나는 추합을 고려해보고 하나는 떨어지더라도 소신 지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포지션은 그게 아니고요. 난 올해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요? 3승, 최초합 3. 전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뭐 하냐면요, 저는 제가 지도하는 저희 학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지도해 주는 학생들은 전부 다 산무 전략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 거는 추합, 두 번째 건 추합, 세 번째 건 추합. 선택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이렇게 과한 걸 추천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는 1승 2무 전략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합격을 하시고 두 개는 추로 가는 방향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제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추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진짜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발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베이스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정시에서는 그거 알고 내 아들 성적 입력해서 모의 지원 사이트를 쭉 추적 조사만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 지원자들의 추적 조사예요. 그거를 12월 6일 성적표 받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쭉 3주를 분석하면요 다 보여요. 제가 정시에서 지원시키고 이렇게 정시 지원해서 도와주는 아이들의 합격률이 99.9999%거든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다른 거 시키지도 않아요. 그것만 시켜요. 추적 조사만 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산별 이야기했고요. 충원율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전년도에 경쟁률이 상승한 우리 입시가요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전 수험생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를 충분히 이해해요. 전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전년도에 경쟁률 막 높았던 학과는 그 다음에 경쟁률 쑥 빠져요. 그 쑥 빠진 학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쑥 올라가요. 와, 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경쟁률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완전 다른 이야기라서 이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내 성적이 상위권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률 보고 너무 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가면 갈수록 막판 경쟁률이 좀 심각해져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 비슷한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체로 재학생들은 소신지원 경향이 아주 뚜렷하고요, 재수생들은 안정지향 경향이 엄청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내 재학생인 고3인 내 아들 딸은 그냥 일단 될 거야 이러고 쓸 거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추적 조사를 하고 될 거야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그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고려대가 1.5에 최종 이제 저기 1.5 마감 직전이 2시 발표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이 2시, 3시에 마감을 하니까 2시, 3시 이제 2시에 마감을 하면 그 뒤에 이제 경쟁률을 몰라요. 그 상태에서 이제 3분의 2가 그 4시간 동안 원서 접수를 다 해요. 좀 심한 학과들은요, 90%가 마감 이후에 해요. 어떤 학과요? 서울대 농생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인류학, 철학.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전년도에 교육학과가 미달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사학이 1.67, 데이터과학과가 0.7 미달이었거든요. 최종 경쟁률은 아주 아름답게 나와요. 1등. 데이터과학 고대 전체에서 1등.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고민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미 미달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죠. 미달이 잘 안 나니까 지원 학생들이 풀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건대를 갈 만한 성적대의 아이들이 많거든요. 스카이는 성적대의 아이들이 좀 적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모의고사 추적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점수를 입력하시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결제 안 하셔도 그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제 안 해도 되니까 들어가셔서 다 나오고 분석해 보면 유리한 대학, 그 점수를 적용했을 때 100분이 유리한 대학, 표준 점수 유리한 대학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의 지원을 해서 나랑 똑같이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바꿔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일일이.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배터리 이야기예요. 들어보셨죠? 배터리?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믿지 마세요. 배터리를 보고 쓰는 학생들은 별로 좋은 성과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요. 데이터가 주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칸짜리예요. 그러면 합격률이 95%, 60%, 96, 97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5칸에서는요 합격률이 60%가 나와요. 3칸에서는요 합격률이 18%에서 20%가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배터리 3칸에서 20%의 학생들은 붙는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붙을까요? 1번 거시적인 것들을 알고 막 다 20% 붙는 학생들은요 옆에 놈들 추적조사 다 한 놈들이 그런 학생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적조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혹시나 있다면 저기 제일 끝에 있는 거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이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학생들이요. 노력을 많이 하면 그 노력에 대해서 성적이 따라오고 항상 비례해서 따라올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공부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100의 노력을 쏟아부 이거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쌓으면 쌓을수록 나중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족 있잖아요.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는 저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이런 일이 생겨요. 아이들이 매일 오늘도 영어, 오늘도 수학, 미쳐버리겠어.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인생이 맨날 똑같이 쳇바퀴 같고 그래서 공부를 포기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옆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요. 지가 모를 뿐이에요. 왜? 지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거든. 근데 그 똑같은 걸 쌓으면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절대 못 풀었던 문제를 고등학교 때 풀 수 있는 거예요. 1년의 텀을 두고 나면 이 아이 엄청 똑똑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페레 아우데라는 말인데 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인이 쓴 말인데요. 칸트가 써서 엄청 유명해진 말이에요. 감히 알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시가 걸려있는 인생이 일부분 걸려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걸려있는 거 남한테 맡기지 말고 감히 그 분야를 내가 알려고 하라. 호라티우스가 이 말을 쓸 때 그 다음 말이 하나 있는데 칸트가 안 써서 별로 안 유명하거든요. 그 시에 나와 있는 마지막 글구가 뭐냐면요. 인시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자녀들의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한 도전을 멋지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